안녕하세요. 함께 부자 되는 채널 부자행입니다. 오늘은 시급은 오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시급은 1,320원으로 이제 2025년 대비 2.9% 인상될 예정이에요. 월급으로는 215만원 가량이 되겠고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1,030원입니다. 이렇게 쭉 가보시면 2022년에는 9,160원이었어요. 불과 이제 3, 4년 사이에 10% 넘게 상승한 시급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우리의 시급은 오르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해요. 현재 시급의 실제 가치를 제가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기준대로 2022년에는 9,160원으로 이제 그 당시 22년 환율로 치면은 이제 7.6달러이고요. 2023년 7.5달러, 이제 2024년 7.6달러로 이렇게 비슷하게 추이가 가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 2025년 지금 시급이 1,03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6.8달러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결국에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환율이 3, 4년 사이에 20,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나는 시급 아닌데? 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 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에 이제 3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던 분이라면 그 당시 환율 1,194만 기준으로 25,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25년 들어서 그대로 만약에 3천만 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현재 약 2만 달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22년 대비 계산해 보니까 약 마이너스 18.8%, 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산은 현재 기준 1,471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약 3,600만 원을 받아야 이제 2022년에 연봉이랑 가치가 동일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2년 신입사원 때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현재 이제 연봉이 상승돼서 3,6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면 이제 신입사원 때랑 가치가 사실상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 3, 4년 동안 승진도 하고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이에 약 20% 가까이 이제 명목가치 약 6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임금 수준은 신입사원 때랑 지금 가치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뿐만일까요? 이제 직장인의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시면 월급이 3%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9%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랑 각종 생계 물가는 약 4%가 상승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안 그래도 연봉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연봉 올려놨더니 연봉이 3% 오를 때 근로소득세가 9%, 이제 사회보험료랑 생계물가가 4%가 올라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월급을 받고 나서 세금을 다 떼고 그 돈으로 저희가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살펴보면 제가 2022년으로 봤을 때 이제 불과 3, 4년 전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퍼센트로 보면 22년에는 약 5%, 23년에는 약 3.6%, 그리고 24년에는 지금 2.3% 정도 올랐는데요. 이렇게 연평균 3%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는 주거비가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바깥에서 호텔이나 모텔 등의 숙박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주거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비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 거주 가치인 전세 수급 지수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11월 기준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159, 서울은 158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 부족이 결국에는 주거비 월세 상승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주택 월세는 약 0.53%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7월 관련 통계 집계한 이후로 최대 상승률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2020년 10월 112만 원에서 올해 10월에는 146만 원으로 5년 만에 약 30%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물가지수에서도 봤듯이 기본적인 물가 외에도 주거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세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보니 지금 상당히 가속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올해 1월에서 10월 체결된 월세 계약이 이제 약 47만 건 정도 되는데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23만 9,888건, 약 24만 건인데요.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점점 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월세화가 가속되고 우리가 근로소득을 받으면 점점 주거비가 많이 빠져나가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약 10년 전인 15년 매매 평균 가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5년 11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은 매매가가 5억 2천만 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3억 7천 수준이었어요.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은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은 집을 갭으로 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 2025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면 25년 매매 평균 가격인데요. 25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는 14.8억입니다. 또한 이 아래 선이 전세 그래프인데요. 전세는 약 6.6억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 매매가와 전세가 갭만 해도 약 8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취득세나 복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수천만 원은 비용이 추가되어요. 과연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어떤 입장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늘어나는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주택 종부세가 54만 명으로 이제 작년보다 8만 명이나 늘었어요. 특히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6만 명 가까이가 늘어난 것인데요. 지금 종부세 부담자가 이렇게 급증한 것뿐만 외에도 특히 서울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기준으로 7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지금 1200만 원 가까이 내게 생겼는데요. 이제 가격을 떠나서 저희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그냥 나는 내 살 집에 내가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집에 쭉 살았을 뿐인데 점차 세금은 늘어나고 근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실질적인 소득은 늘지 않으니 결국에는 세금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마냥 오르는 것이 자산 좀 늘었으니까 그거 좀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입장을 바꿔보면 또 마냥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의 가치를 최소한 방어 이상은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과연 나의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화는 지금 벌써 한 약 30% 이상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세금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물가도 매년 약 3%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주거비도 월세화가 지금 가속되고 있고 30%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의 자산과 연봉이 심지어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 엄청난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열심히 연봉을 올리고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자산을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좀 허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5년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나의 자산이 가치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마침 국가예산안 국무회의가 이제 의결이 됐는데요. 보시면 2025년 673조에 비해 내년에는 이제 728조 가량을 지출할 예정이고요. 수치로 보면은 작년 대비 이제 약 8%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내년에 국가 예산 총 지출 규모가 이제 728조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돈이 결국에는 이제 시중에 돌아다닐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 가치는 더 처참하게 박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다른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제 내수 상황도 지켜봐야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화폐를 풀어버리는 것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전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표적으로 여기 포함되고요. 현재 이제 한국 경제를 보면 지금 금리가 미국이랑 역전된 상황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오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위험으로부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이제 체계적 위험을 꼭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미국 채권, 이 미국 채권을 흔히 무위험 자산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국채는 위험이 없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무위험하다고 봐서 실질적으로도 이제 무위험 자산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는 주로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러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해지를 할 수 있어요. 한 해지는 뭐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할 때 달러 자산을 사면 환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제 다음으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개인마다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많이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많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기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부동산은 이제 해외랑 국내가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주로 거주하실 거니까 이제 보통 내 집 한 채는 읽어주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여유되신 분들은 해외 부동산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이미 한국을 떠나 있거나 좀 해외의 부동산을 이미 취득하신 분들도 여럿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해외 부동산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시급은 오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아직 구성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씩 체계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부자되는 부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